이번에 청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50만 명 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청년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사회적 비용이 7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 6조 원 정도 들이면 우리 교육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립은둔 청년들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이 7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둔 청년의 사회적 비용 문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립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구를 하셨는데 혹시 이제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고립하고 은둔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냐,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누구와 잘 소통을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그래서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이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또 다른 건데요.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우울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교집합,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 이 두 가지 모두 없는 청년을 저희가 고립 청년이라고 하고요. 은둔 청년은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대체로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만 머물고 특별한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정도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안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보통 은둔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뭐 나가서 그래도 활동도 하고 하는 청년들이고 은둔 청년들은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은둔 청년이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반드시 교집합 그 은둔 청년이 고립 청년으로 반드시 교집합 관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 청년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은 또 고립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외로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하고 은둔되지 않아도 외로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정책적인 중요 현상으로는 현재 고립하고 은둔을 더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 그때는 외로움이 개념입니다. 고립 은둔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립 은둔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거지? 그 전에는 그런 청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고립이다, 은둔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어르신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또 외로운 환경 속에 사시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의 정책의 어떤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었고 또 한 2010년대를 지나면서 중장년의 고독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지금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이 해외에서도 청년들의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해외 연구들을 보면 가장 외로운 어떤 계층들이 오히려 어르신들보다 이제는 청년이다 이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 딱 떠오른 이미지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루 종일 게임 집에서 하면서 집 밖으로 전혀 안 나가는 젊은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 딱 떠오르긴 하네요. 그런 연결된 이야기인가 보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심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화를 보면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 조금 더 저희가 초점을 두는 이유는 상처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상처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평생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미 일본 같은 데에서는 8050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8050 문제가 뭐냐면 80대가 50대를 돌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 청년. 50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80대 노부모가 돌본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반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은둔 청년 문제가 89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90년대부터 출발했는데, 그때 은둔 청년이 지금 50대가 됐고요. 여전히 그때 돌보고 있던 부모님들이 지금 80대가 돼서 그 청년들을 아직도 돌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거기에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저도 분위기를 무섭습니다. 봐서는. 네. 근데 이게 청년들의 문제는 또 그 상처 효과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일을 해서 뭔가 생산해서 나라 경제를 또 이끌고 그렇죠. 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창업해서 뭐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기업도 만들고 이럴 네, 맞습니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이탈해서 은둔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라고 하나,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네. 것도 같고, 그런 연구를 지금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청년들이 고립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안을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뭐 조금 슬프게도 이렇게 돈 이야기나 물질적으로 환산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잘 주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금화해서 저희가 네.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청년재단이라는 곳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7조 원 정도 된다고? 그게 저희가 추산하시는 추산한 거예요? 거는 7조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고독 혹은 외로움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연구는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닌데요. 한 코로나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외로울 때 그리고 고립됐을 때 얼마나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비용이라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뭔가 건강보험료 맞습니다. 금을 준다든지 네네. 이런 비용이군요. 아무래도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혹은 고립된 은둔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비고립된 어르신들에 비해서 병원을 더 자주 가서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청년은 아직까지 조금 더 고립된다고 해도 물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오히려 청년을 생각했을 때 방금 우리 이원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관계가 단절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빈곤해지거나 실업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서 국가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 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 비용 주로 그 전에 이 외로움에 대한 연구나 또는 이런 고립에 대한 연구는 어르신 중심으로 건강 비용을 많이 추산하는데 이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안 함으로써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비용, 이것도 이야기했단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고립돼 있어서 나중에 취업할 능력이 없어지면은 또 복지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국가에서 그분들은 또 사실 수 있게 맞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또 계산이 네. 되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정책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그 청년의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국가에서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비고립 은둔 청년에 비해서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지 수급자라고 네, 저희가 네, 보통 부르죠. 네, 네. 이제 수급자가 되는지 혹은 어떤 실업보험의 대상자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액이 이게 7조 원 정도가 네.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용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가장 큰 비용은 역시 경제활동 관련된 비용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립 청년들이 비고립 청년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뭐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뭐 2.6배 정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가서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만 해도 벌써 6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군요. 네. 그 건강 쪽은 괜찮아요? 건강도 건강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년들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고립이나 우울 같은 그 고립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그 지적하는 질병이 사실은 조기 사망도 있고요. 그 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게 저희도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물론 이때에 축적돼서 훨씬 더 비고립 청년에 비해서 일찍 그런 고혈압이나 어떤 뭐 비만을 더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딱 그 조사한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지 않아서 그 비용 자체는 좀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네네.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우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울. 아. 네. 이제 자살 생각 혹은 자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연구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많은데요. 어떤 연구는 뭐 3배에서 한 몇십 배 정도 비고립 청년에 비해서 고립 청년이 자살 생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고립 청년이 몇십 배까지 자살을 예, 생각한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상당히 큰 차이를 좀 보이는 항목이고 우울증하고 이제 정신건강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잡혔습니다. 아니 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청년이 고립돼 있다고 하면 만나야 연애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저출생도 엄청 문제라고 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정부가 저출생을 걱정을 하면 사실 우리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은둔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청년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 자체도 대면, 비대면을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서베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 잘 살고 싶다라든지 돈을 벌고 혹은 직장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바람 같은 거는 비고립 청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라든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 다른 연구에서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이것이 고착화됐을 때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출산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럴 의지는 고립된 청년이라도 있다. 네. 그렇지만 혼인하거나 뭐 출산할 의지는 없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상대적으로 네, 없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일자리는 구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못 하는 거네요. 일자리를 구하고는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 고립 청년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20세, 21세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25세, 26세, 27세 그 정도의 상당히 그 고립의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혹은 네. 때로는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하다가 한 번에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일자리가 없어서도 있지만 심리적인 위축감과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그 부분을 크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딱 맞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은 하겠다.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건 안 하겠다. 네.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덜 느낀다.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뭐 출산 얘기를 돈으로 연결시켜서 좀 그렇지만 네. 그것도 뭐 비용으로 계산이 되나요? 예,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 청년이 그 고립 청년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19세부터 뭐 72세 보통 저희가 퇴직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평균 소득을 저희가 한번 계산을 그 아이의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미래의 가치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래의 가치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뭐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간 비용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게 되면 아이 한 명의 미래 가치가 아이 한 명의 1조 원이 넘는다. 아이 이제 지금 현재 고립 청년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약 한 1조가 넘고 그것을 연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125억 정도가 125억. 저희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1인당 125억 원? 아닙니다. 이 고립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앞부분에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고립 청년 중에 고립 청년의 비율이 3% 정도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를 계산을 했을 때 그 3%의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125억이다. 저출산 관련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3%의 청년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그만큼의 125억 원을 발생시킨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전체 비용은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연간인가요, 그것도?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연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100만 원 네. 된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상당히 큰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입니다. 네. 한 사람이 아까 대학 얘기할 때 우리 평균적으로 대학에 뭐 2천만 원 안 되는 네. 1인당 대학생 네네. 1인당 2천만 원 안 되는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한 명의 고립 청년이 발생시키고 있고 한 명을 구하면은 네. 그 비용 그걸 2배로 높일 수도 있다. 뭐 높일 이런 수도 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사회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 혹은 청년에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상처 없이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아니면 다른 관계도 맺고 이렇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하게만 만들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시키는 다양한 비용들을 줄여서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래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더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회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 연구 결과도 이 사회투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 시계열로 길게 연구를 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단년도로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립돼 있고 보통 어떤 과정으로 벗어나는지 어떻게 진입되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내용이 있나요? 그런 이제 자료가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 고립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맞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뭐 저희가 패널 자료, 그러니까 매년 같은 사람을 추적하는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게 많이 있는데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은둔돼 있는 고립돼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조사를 어떻게 했죠? 지금 요 조사하신 거는 또 그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기존의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저희는 이 비용을 추산을 한 거고요. 최근에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왔고 그리고 올해 고립 은둔 청년들만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 청년들이 응답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막 조사가 좀 끝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는
몇 퍼센트의 청년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청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아마 정보가 아마 몇 개월 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안을 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50만 명 정도의 청년이 지금 집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 미래 이 네. 경제가 참 걱정이 된다. 지금 네. 이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이거를 치유를 해나가야 되나요? 아, 참 막막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나와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름답게 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충분히 저희가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근거, 정책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세부터 어떤 20세라든지 아니면 25세, 26세라든지 이 취업에서 실패한 다음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교에서부터 노동시장으로 가는 어떤 그 이 이전 단계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경쟁 문화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좌절감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고등학교 생활이라든지 대학교 생활이 조금 더 즐거우면 아마 이렇게까지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심리적으로 고립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가 치유를 해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책하고 조금 차이라면 아무래도 이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무조건 찾아가서 바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적인 어떤 안전망들, 심리적 안전망들, 자기가 뭐 산책하고 싶을 때 쉽게 조인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룹들이라든지 책을 읽고 싶을 때 쉽게 나가서 함께 책을 보며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촘촘한 네트워크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이런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년도 다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분들은 좋아서 혼자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막 지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막 빨리 나와가지고 일해라 뭐 이렇게 네.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저는 문을 두드리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독과 고립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개념이 조금 강하다면 고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관계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응답층이기 때문에 고립층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한 사실은 뭐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뭐 노리나 허츠라든지 한나 아렌트라든지 뭐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까지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방 안에서 계속 디지털 어떤 편향된 알고리즘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로만 세상을 만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편향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넓혀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이렇게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한 20년 전쯤에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 어쩌다 얘기할 때 그때 네.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않고 고립돼 있다, 네. 은둔하고 있다, 뭐 히키코모리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만 일하고 뭐 어떤 정규직 직장 아예 안 가지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게 다 8050 말씀하셨잖아요. 80대가 50대 돌보는 네, 사회가 네. 되고 평생 후리타족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편향된 사고를 가진 어떤 또 일본의 극단적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되고 이게 그대로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탁 드네요. 제 생각. 일본하고 우리는 참 다른 점도 많은데 그 안 좋은 점은 참 잘 담고 그 경로를 좀 쫓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도 초기에 불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좀 비효율적일 정도로 물을 갖다 부어서 꺼야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데 이미 산이 활활 타고 있으면 물을 웬만큼 부어도 불이 안 꺼지거든요. 네. 지금 저희의 비정규직,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고립에 대한 문제는 조금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본인이 좀 직접 나서지 말고 이 지역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어떤 군부를 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조기에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에 청년 문제 관련해서 그 KBS 명견말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강연도 하시고 네. 또 뭐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연구하고 제안도 하시고 뭐 글도 쓰시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런 예. 거 이게 연결이 되나요? 예, 네. 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청년의 문제는 그 청년을 돌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도 저희의 자녀가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 뭐 이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안들, 네. 청년 기본소득이나 이런 정책 대안들이 이게 연결이 돼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더 어떤 설명. 면에서 지금 조금만 그럴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안정이 없는 문제가 더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을 부추기고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꾸 낙오가 되고 숨고 외로워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문화와 외로움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이제 고립의 시대의 작가인 노리나 허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저쪽으로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어떤 소득들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집에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네. 만들어 준다. 네. 이런 주장이시네요. 네, 흥미로운 주장이고 진짜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돈 얘기 많이 했는데 사람 가지고 청년 얘기, 뭐 대학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돈 얘기를 해야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국가 예산을 어디에 네. 쓰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사실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네. 못 하고 있으니까 돈으로 만들어서 딱 제안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연구 결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립운둔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비용이 연간 7조 원 정도나 들어가니까 사실 7조 원 이하의 어떤 금액이라도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네. 해결될 수 있다면. 네, 최영준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나오셔가지고 또 네. 좋은 제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